바람이 차갑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일찍 찾아왔고 눈조차 내리지 않는 메마른 추위가 뼈끝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기차역 대합실 구석,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있으면 등 뒤로 들어오는 외풍에 몸이 절로 움츠러들었습니다. 품 안의 아이는 세상 모르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의 숨소리가 내 가슴팍을 규칙적으로 두드리는 것이 느껴질 때마다 심장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쩌다 인생이 여기까지 흘러왔을까요? 남편이라는 사람은 노름 빚더미를 남겨둔 채 어디론가 증발하듯 사라졌습니다. 시댁 대문을 두드려 보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냉대뿐이었습니다. 재수 없는 년이라며 아이까지 앞세워 팔자를 망치려 드느냐는 모진 소리가 빗장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돌아갈 친정조차 없는 세상 천지에 내 손에 들린 것은 낡은 보따리 하나와 며칠째 굶주린 내 몸뚱어리뿐이었습니다. 아이를 봅니다. 이제 겨우 100일이 지났을까요? 배가 고픈지 자면서도 입술을 오물거립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길바닥에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나 때문에 굶어 죽는 꼴은 참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따뜻한 국밥 냄새가 나고 겨울에도 아랫목이 절절 끓는 그런 집에서 이 아이가 자라기를 바랐습니다. 막차를 알리는 영무원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옵니다. 이제는 결정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품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냅니다. 며칠을 고민하며 꾹꾹 눌러 쓴 글자들입니다. 몇 자 되지도 않는 그 글을 쓰는데 밤을 꼬박 세웠습니다.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못난 어미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그저 사람답게만 키워달라는 염치 없는 부탁을 아이의 베네저골이 깊숙한 곳에 밀어 넣었습니다. 대합실을 나와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바닥이 시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담장이 높고 정원이 널찍한 기와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 옆에 놓인 작은 석조 계단. 그곳은 바람이 조금 덜 들이치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의 무게가 내 팔에서 사라지는 순간 세상의 모든 무게가 내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보게 되면 다시 안아들 것만 같아 차마 고개를 숙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또 깨물어 피맛이 날 정도가 되어서야 발길을 돌렸습니다.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무작정 뛰었습니다. 뒤에서 아이가 깨서 울기라도 하면 내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귀까지 틀어막고 달렸습니다. 골목 끝 전신주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멀리서 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고 묻는 다급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곧이어 누군가의 비명 섞인 탄식이 들립니다. 불쌍해서 어쩌느냐는 그 말이 멀리서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나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살았다. 이제 우리 아들은 살았다.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내 인생은 멈췄습니다.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심장을 그 집 대문 앞에 두고 온 것이었습니다. 빈손을 쥐었다 폈다 하며 아이의 온기를 찾아보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시린 겨울 공기뿐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짐승처럼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하고 그저 꺼억꺼억 숨을 고르며 어둠 속에 나를 묻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세월은 무심하게도 잘도 흘러갔습니다. 죽지 못해 살다 보니 다시 사람 구실을 하게 되었고 지독한 가난도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다시 가정을 꾸리고 딸 지혜를 낳았습니다. 지혜를 키우는 매 순간순간이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걸음마를 뗄 때, 지혜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 나는 기쁨보다 먼저 죄책감에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그 아이도 이만큼 컸겠지. 그 아이도 이렇게 웃었겠지.
이제는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봅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바람이 매섭습니다. 내 무릎 위에는 지혜가 이번 결혼식 때 입을 예복이 놓여 있습니다. 하얗고 깨끗한 옷을 쓰다듬으며 나는 생각합니다. 신이 나에게 이토록 평온한 노년을 허락해도 되는 것인지, 내가 과연 딸아이의 행복을 축복해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말입니다. 엄마, 나왔어. 현관문이 열리며 지혜의 명랑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혜는 오늘 결혼할 사람을 집으로 데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지혜의 웃음소리에 정신을 차리고 거울을 봅니다.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고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오늘따라 가슴 한구석이 서늘합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그 무거운 돌덩이가 오늘 유난히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엄마, 인사해. 이쪽이 내가 말한 그 사람이야. 지혜의 뒤로 훤칠한 청년 하나가 들어옵니다. 그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며 나를 바라봅니다. 그 청년의 눈을 본 순간 나는 숨을 쉬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처음 보는 얼굴인데,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마주한 적 없는 청년인데, 왜 나는 그 눈에서 30년 전 그 추운 겨울의 기차역을 보는 것일까요? 청년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장모님 될 분을 뵙게 되어 영광이라는 그 정중한 인사말이 내 귀에는 아득한 환청처럼 들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굳어버렸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입술이 바르르 떨립니다. 지혜가 의아한 듯 내 팔을 잡습니다. 엄마, 왜 그래? 어디 아파? 지혜의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내 눈앞에 서 있는 이 청년. 지혜가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데려온 이 남자. 이 사람의 목덜미 아래, 셔츠 긴 너머로 살짝 보이는 아주 작은 점 하나. 내가 아이를 내려놓기 전 마지막으로 베네쩌고리를 고쳐 매다 발견했던 그 작은 점. 나는 눈을 감습니다. 제발 아니기를, 내가 미친 것이기를 기도하며 다시 눈을 뜹니다. 하지만 운명은 냉혹하게도 나를 비웃고 있습니다. 30년 전 내가 버린 내 아들이 이제 사위가 되겠다며 내 앞에 서 있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내려놓고 돌아온 그 밤부터 나의 시간은 고통이라는 톱니바퀴에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은 사치였습니다.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면 몸뚱이를 움직여야 했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를 기다리는 것은 어제의 굶주림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이었습니다. 시장통에서 배추 찌꺼기를 줍고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손마디가 굵어지는 동안에도 내 머릿속엔 오직 그 아이의 얼굴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은 나에게 또 다른 생명을 허락했습니다. 아들을 보낸 지 몇 년이 지나고 삶의 벼랑 끝에서 만난 사람과 가정을 꾸려나은 아이가 바로 지혜였습니다. 지혜가 태어나던 날 나는 기쁨보다 먼저 무서운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 아이도 내가 지키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아이마저 누군가의 대문 앞에 두게 되면 어떡하나. 산후조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몸으로 지혜를 품에 안고 밤새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지혜를 키우는 시간은 나에게 속죄의 시간이었습니다. 지혜가 옹알이를 시작할 때 나는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그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지혜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해 내 품으로 달려올 때면 나는 내 품을 떠나 차가운 돌계단 위에 놓였던 그 작은 덩어리가 생각나 가슴을 쳤습니다. 남들이 보면 지독할 정도로 딸아이를 끼고 돌았지만 그것은 사랑이기도 했고 동시에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기도 했습니다. 세월은 야속하게 흘러 지혜는 건강하고 예쁜 아가씨로 자랐습니다. 엄마 고생하는 거 다 안다며 일찍 철이 든 지혜는 나에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보석이었습니다. 지혜가 대학을 졸업하고 번듯한 직장에 들어갔을 때 나는 비로소 그동안 눌러왔던 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나만 입 다물면, 평생 이 비밀만 가슴에 묻고 가면 평온한 끝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은 내가 가장 안심하고 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지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며 수줍게 웃던 날, 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우리 딸을 아껴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고아로 자랐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오히려 내 마음은 따뜻해졌습니다. 부모 없는 서러움을 아는 사람이니 우리 딸을 더 귀하게 여겨줄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 선우가 우리 집 대문을 열고 들어왔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맑은 눈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거실에 들어서는 순간 30년간 닫혀있던 내 기억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누군가를 닮았다는 막연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매, 코끝의 선, 그리고 그가 말을 할 때마다 살짝 일그러지는 입술 모양까지. 그것은 거울 속의 내 모습이기도 했고, 내가 30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그 아이의 잔상이기도 했습니다. 선우는 자신이 자란 보육원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부잣집 대문 앞에서 발견되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우연이 어디 있겠냐며 애써 부정하려 했지만 내 몸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치고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엄마, 선우 씨 성격 정말 좋아. 부모님 없이 자랐어도 얼마나 바른지 몰라. 지혜의 말에 나는 대답도 하지 못하고 선우의 손을 보았습니다. 굳은 살이 박인 그 손. 혼자서 험한 세상을 버텨내느라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 손마디가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웃을 때마다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내가 버린 그 아이가, 내가 이름조차 지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울었던 그 아들이 이제 내 딸의 배필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저녁 식사 내내 나는 밥알을 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칠한 밥을 억지로 삼키며 나는 선우의 일거수일투족을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지혜의 그릇에 반찬을 얹어주며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날 것 같았고 동시에 너무 소름이 끼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이것은 축복일까요? 아니면 끝나지 않은 저주일까요? 선우가 돌아간 뒤 지혜는 신이 나서 예식장 이야기며 신혼여행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나는 지혜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그 밝은 웃음 뒤로 선우의 쓸쓸한 어린 시절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가 지혜에게 쏟아부었던 그 정성과 사랑의 절반이라도 그 아이에게 줄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내가 지혜를 안고 자던 그 따뜻한 밤들에 그 아이는 추운 보육원 침대에서 엄마를 부르며 울지 않았을까. 밤이 깊었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거실로 나와 지혜의 어린 시절 앨범을 펼쳐봅니다.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선우의 얼굴을 겹쳐봅니다. 닮았습니다. 너무나도 닮았습니다. 피는 속일 수 없다는 어른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에 박힙니다. 지혜와 선우, 남매라 해도 믿을 만큼 닮은 그 두 사람의 인연을 나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창밖의 바람소리가 30년 전 그 기차역의 바람소리처럼 들립니다. 나는 어둠 속에 앉아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영순아, 너는 이제 어떡할래? 이 지독한 인연의 끈을 어떻게 끊어낼래? 아니지. 이것은 내가 끊고 싶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을 돌아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을 사랑한다는 내 딸. 새벽녘이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지만 꿈속에서도 나는 달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고 그 차가운 기와집 대문 앞으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대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이를 내려놓으려 하면 아이가 내 옷자락을 잡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나가지 마. 나 버리지 마. 잠에서 깨어나니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습니다. 옆방에서 지혜가 새근새근 자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방문을 열고 지혜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내 딸. 곧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가 될 꿈을 꾸고 있을 내 아이. 그 아이의 꿈을 내 손으로 깨뜨려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나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립니다. 시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지혜의 결혼 날짜가 잡히고 집안에는 연일 잔치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지혜는 퇴근길마다 청첩장 샘플을 들고 와 내 앞에 펼쳐놓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분홍색, 금색, 정갈한 흰색. 그 예쁜 종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내 딸의 행복을 약속하는 증표가 될지 아니면 우리 가족을 파멸로 이끄는 고지서가 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혼 준비라는 핑계로 선우는 우리 집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그는 올 때마다 내가 좋아하는 떡이나 과일을 정성스럽게 사들고 왔습니다. 장모님, 이거 드시고 기운 내세요. 그가 내뱉는 장모님이라는 호칭이 귓가를 때릴 때마다 나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뱃속으로 낳은 아이에게 장모라는 소리를 듣고 앉아있는 이 기괴한 현실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느 주말, 지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는 나와 선우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선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실은 제가 어릴 때 기억이 거의 없는데 보육원에 들어갈 때 가졌던 물건이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손에 들려있던 찻잔이 덜덜 떨렸습니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하며 그게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선우는 낡은 손수건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30년 전 내가 아이를 감싸 보냈던 그 낡은 포대기 안쪽에 덧대어 두었던 나의 손수건이었습니다. 모서리에 작게 수놓아진 들꽃 문양. 그것은 가난했던 시절 내가 유일하게 부렸던 사치이자 내 존재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막혀 자리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혜는 아무것도 모른 채 선우와 다정하게 결혼 준비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엄마, 선우 씨가 어릴 때 발견됐던 그 집 근처에 한번 가보고 싶대. 자기를 거두어준 그 집에 인사라도 드리고 싶나 봐. 지혜의 말은 화살이 되어 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 집, 내가 아이를 버렸던 그 기와집, 이제는 헐리고 빌라가 들어섰을 그 자리를 아들이 찾아가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나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위화감은 일상의 사소한 순간마다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었습니다. 선우가 된장찌개를 먹으며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 된장찌개에 멸치 대가리를 통째로 넣은 게 좋더라.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건 나의 식성이었습니다. 남들은 비리다고 떼어버리는 멸치 대가리를 나는 구수하다며 찌개에 꼭 넣어 먹곤 했습니다. 피가 섞였다는 증거들이 이렇게 사소하고도 잔인하게 나를 괴롭혔습니다. 지혜와 선우가 나란히 앉아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웃는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남들은 천생연분이라며 부부는 닮는다더니 벌써 닮았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말이 사형 선고처럼 들렸습니다. 닮은 것이 아니라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축복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나는 거실에 앉아 기도를 했습니다. 제발 제가 틀린 것이게 해달라고. 내 망상이 빚어낸 비극이게 해달라고. 하지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머릿속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30년 전 그 추운 겨울, 아들을 품에서 떼어내던 그 감각이 마치 어제의 일처럼 되살아났습니다.
내 품을 떠나며 짧게 울음을 터뜨렸던 아들의 목소리가 선우의 웃음소리에 겹쳐 들렸습니다. 한 번은 지혜가 선우의 아기 때 사진이라며 보육원에서 받아온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의 아기는 낯선 어른의 품에 안겨 울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의 이마 모양, 귀의 생김새를 보는 순간 나는 확신했습니다. 내 아들이었습니다. 비록 100일 남짓의 짧은 시간이었지만 매일같이 젖을 물리며 눈에 담았던 내 자식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사진을 덮고 화장실로 달려가 구역질을 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 그래? 어디 진짜 안 좋은 거야? 지혜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나를 살핍니다. 지혜의 손을 잡고 나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혜야, 안 된다. 이 결혼은 절대로 안 된다. 하지만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사실을 말하면 지혜는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믿고 사랑해온 남자가 사실은 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 지혜의 인생은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요? 선우를 향한 연민도 나를 괴롭혔습니다. 엄마 없이 자라며 얼마나 외로웠을까? 누군가에게 응석 한번 부려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살았을 그 세월이 눈에 선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줄 수 있었던 것은 고작 낡은 손수건 한 장과 지울 수 없는 상처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내가 그 아이의 유일한 행복인 지혜마저 뺏으려 한다는 사실이 나를 가해자로 만들었습니다. 결혼식은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안에는 함이 들어오고 예단이 오가며 활기가 넘칩니다. 하지만 나는 그 활기 속에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복이 많다고 합니다. 사위도 아들 같고 딸도 효녀라며 칭송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벼랑 끝으로 한 걸음씩 밀려나는 기분이 듭니다. 아들을 사위로 맞이해야 하는 이 천벌 같은 상황을 나는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지혜가 잠든 밤, 나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혜를 키우며 참아 버리지 못했던 아들의 베네저고리 한 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옷을 가슴에 품고 나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30년 전에도 미안하다는 말밖에 못했는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나는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구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나는 결심해야 합니다. 이대로 침묵하며 비극을 완성할 것인지 아니면 모두를 파멸시키더라도 진실을 터뜨릴 것인지. 하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내 아이들의 가슴에는 피멍이 들 것입니다. 창밖의 어둠은 깊어만 가고 나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한번 시작된 의심은 걷잡을 수 없는 산불처럼 내 온 삶을 집어삼켰습니다. 아니길 바라고 또 바랐지만 세상은 자꾸만 잔인한 증거들을 내 발치에 던져놓았습니다. 나는 이제 단순히 선우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지혜가 행복하게 웃으며 선우의 팔짱을 낄 때마다 나는 그 두 사람의 팔 사이로 흐르는 붉은 피의 줄기를 보는 듯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진실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내 짐작이 맞다면 이 결혼은 인륜을 저버리는 끔찍한 죄악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지혜 몰래 선우가 자란 보육원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혜에게는 몸이 좋지 않아 바람 좀 쐬고 오겠다고 둘러댔지만 신발을 신는 내 손은 낙엽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 길, 창밖으로 스치는 풍경들이 모두 30년 전 그날의 잔상 같았습니다. 그때도 나는 이 길을 지났겠지요. 그때도 나는 오늘처럼 죽고 싶은 심정으로 아이를 품에 안고 창밖을 보았겠지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도 내 가슴속의 상처는 여전히 붉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보육원에 도착했을 때 낡은 건물 외벽에 매달린 담쟁이 넝쿨들이 나를 반겼습니다. 원장 수녀님은 갑작스러운 나의 방문에 조금 놀란 듯 했지만 선우의 이름을 듣자 이내 인자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선우요? 그 아이 참 바르게 자랐지요. 발견됐을 때부터 눈이 맑아서 우리 모두가 참 아꼈던 아이입니다. 수녀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우가 발견됐을 당시의 상황을 물었습니다. 수녀님은 서고에서 낡은 기록부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30년 전의 기록. 먼지 쌓인 종이 위에는 선우의 발견 일시와 장소, 그리고 함께 발견된 물품들이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록된 장소는 내가 아이를 내려놓았던 그 기와집 주소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발견된 물건들, 낡은 손수건, 그리고 이름 없는 베네 저고리.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것이었을까요? 나는 수녀님 앞에서 차마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그저 마른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선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누구를 원망하며 그 긴 밤들을 보냈는지 묻고 싶었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질문들은 눈물이 되어 쏟아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나는 기차역 대합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30년 전 내가 아이를 보냈던 그 장소는 아니었지만 공기의 냄새만은 똑같았습니다. 비릿한 쇠냄새와 사람들의 고단한 채취. 나는 그곳에서 홀로 30년 전의 나를 만났습니다. 그 어린 영순이가 나에게 묻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 왜 그랬어? 왜 그 아이를 버렸어? 그래서 지금 속이 시원해? 집으로 돌아오니 지혜가 선우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늦었어? 걱정했잖아. 지혜의 밝은 목소리가 가시가 되어 내 몸을 찔렀습니다. 선우는 앞치마를 두른 채 서툴게 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범하고 따뜻해서 그래서 더 비극적이었습니다. 저 청년이 내 아들이라는 사실을, 저 청년이 지혜의 오빠라는 사실을 말하는 순간 이 따뜻한 풍경은 지옥으로 변할 것입니다. 나는 그날 밤 알아누웠습니다. 열이 오르고 헛것이 보였습니다. 꿈속에서 선우와 지혜는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가?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나는 목을 놓아 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눈물로 베갯니지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혜가 조심스럽게 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선우 씨가 사실은 엄마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대. 선우는 내 앞에 작은 상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그동안 그가 보육원에서 모아온 자신의 흔적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빛바랜 일기장, 상장,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받았을 작은 선물들. 선우가 말했습니다. 장모님, 저는 부모님이 저를 버린 게 아니라 지키지 못한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부모님을 만나면 원망하기보다 잘 자랐다고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모아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깊은 갈망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싶었습니다. 장하다, 내 아들아. 정말 잘 컸구나. 엄마가 미안하다. 그렇게 말하며 그를 가슴 터지도록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차가운 벽이 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진심을 들으면 들을수록 나의 죄는 더 무겁게 나를 짓눌렀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30년 전의 죄가 이제 내 딸의 인생까지 갉아먹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선우를 향해 억지로 고개를 끄덕이며 방을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남겨진 방에서 나는
내 손등을 깨물며 울음을 참았습니다. 진실은 이제 내 목 끝까지 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모른 척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지혜의 행복한 미래와 선우의 간절한 소망. 이 모든 것을 부숴버려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사실이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거울 속에 나는 추하고 비겁한 노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지혜와 선우가 웨딩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예쁜 드레스와 턱시도를 입고 서로를 마주보며 웃을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마주 잡을 손이 실은 같은 피가 흐르는 남매의 손이라는 사실을 나는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요? 밤 공기가 유난히 차갑습니다. 30년 전 그 겨울처럼 내 가슴 속에는 다시 한번 시린 바람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웨딩 촬영을 하러 간 지혜에게서 수시로 사진이 날아왔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천사처럼 웃는 내 딸, 그리고 그 곁에서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표정을 짓고 있는 선우.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눈이 멀 것 같았습니다. 남들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예비 사위와 딸이라며 부러워하겠지만 나에게 그 사진들은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가슴을 베어냈습니다. 집안의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째깍거리는 소리가 마치 내 목을 조여오는 발자국 소리 같습니다. 이제 결혼식까지 남은 시간은 단보름. 이 시간이 지나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멍하니 천장을 보았습니다. 신이시여, 왜 저에게 이런 가혹한 숙제를 주셨습니까? 30년 전 그 밤의 벌을 왜 이제야, 그것도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내리시는 겁니까? 지혜가 촬영을 마치고 돌아와 내 무릎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엄마, 나 오늘 정말 행복했어. 선우 씨가 나 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눈물을 글썽이더라. 나 정말 사랑받고 있나 봐. 지혜의 목소리에는 설렘과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지혜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행복은 모래성 같았습니다. 내가 진실이라는 파도 한 번만 일으키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질 그런 성말입니다. 선우에 대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졌습니다. 아들로서의 연민과 딸의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뒤섞여 나를 미치게 했습니다. 선우는 이제 나를 볼 때마다 어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내 손을 잡을 때 나는 그 손을 뿌리쳐야 할지 아니면 더 꽉 잡고 울어야 할지 몰라 그저 굳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네 애미드다. 이 한마디가 목구멍까지 차올랐다가 다시 핏덩이가 되어 넘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결심을 하고 선우를 따로 불렀습니다. 지혜에게는 비밀로 하고 집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는 그를 보며 나는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숨이 가빠왔습니다. 선우군, 내가 할 말이 있네. 내 목소리는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선우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어디 편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세요. 나는 그에게 묻고 싶었습니다. 자네, 혹시 부모를 찾으면 어떻게 하고 싶나? 만약 그 부모가 자네를 버린 아주 나쁜 사람이라 해도 용서할 수 있겠나? 하지만 내 입에서 나온 말은 비겁하기 짝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선우군, 자네는 우리 지혜를 얼마나 사랑하나? 혹시 지혜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포기할 수 있나? 선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는 제 인생의 전부입니다. 지혜를 위해서라면 제 목숨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대답이 오히려 나를 절망하게 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전부인 두 사람. 같은 피가 흐른다는 사실보다 더 깊게 얽혀버린 두 사람의 인연을 누가 감히 끊을 수 있을까요? 나는 찻잔을 쥔 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선우는
나의 침묵을 결혼을 앞둔 장모의 서운함으로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지혜 평생 눈물 안 흘리게 잘 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시장 골목 어귀에 있는 작은 약국 앞에 섰습니다. 잠을 못 자서 그러니 수면제 좀 달라는 내 말에 약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나는 도망치듯 약국을 빠져나왔습니다. 죽음조차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는 비겁한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죽는다고 진실이 사라질까요? 내가 사라지면 이 비극은 더 큰 파도가 되어 아이들을 덮칠 것입니다. 지혜의 방에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선우와 통화를 하는 모양입니다. 엄마, 선우 씨가 신혼집 안방 커튼 색깔 고르래. 분홍색이 좋을까, 연두색이 좋을까? 지혜의 질문에 나는 억지로 대답했습니다. 밝은 걸로 해라. 그래야 방이 환해 보이지. 내 속은 검게 타들어가 재만 남았는데 지혜의 방은 벌써 봄꽃이 핀 듯 화사했습니다. 나는 장롱 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30년 전 그 쪽지를 꺼냈습니다. 비뚤비뚤한 글씨로 부디 사람답게 키워주세요라고 적었던 그 종이. 이제는 누렇게 변해버린 그 종이 위에 내 눈물이 떨어져 글자가 번졌습니다. 그때 나는 몰랐습니다. 사람답게 키워달라는 그 기도가 훗날 내 딸의 배필이 되어 돌아오는 저주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끝까지 숨기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 무덤까지 이 비밀을 가지고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지만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날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 가엾은 생명들이 짊어져야 할 죄의 대가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괴롭혔습니다. 나는 거울 속의 나를 향해 침을 뱉고 싶었습니다. 뻔뻔한 년, 천벌을 받을 년. 결혼 전날 밤, 지혜가 내 곁에 와서 누웠습니다. 엄마, 나 잘 살 수 있겠지? 왠지 조금 겁이 나. 나는 지혜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내 딸아, 내 가엾은 딸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세상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새끼인데. 나는 지혜의 등등을 토닥이며 속으로 울었습니다. 지혜야, 미안하다.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엄마가 너의 세상을 무너뜨리려 한다. 지혜가 잠든 뒤 나는 식탁에 앉아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쓰는 것인지도 모를 편지였습니다. 선우에게, 지혜에게, 아니면 세상을 향해 쏟아내는 나의 마지막 고해성사였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피가 되어 종이 위에 맺혔습니다. 하지만 첫 줄을 채 다 쓰기도 전에 나는 종이를 찢어버렸습니다. 말할 수 없다. 도저히 내 입으로는 말할 수 없다. 새벽 창가가 푸르스름하게 밝아옵니다. 이제 몇 시간 뒤면 지혜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선우의 손을 잡고 예식장에 들어설 것입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 속에서 두 사람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겠지요. 나는 그 축제의 현장에서 가장 불행한 증인이 되어 서 있을 것입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지금 이 순간 내 숨이 멈추기를, 그래서 이 비극을 보지 않아도 되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은 눈부시게 푸르렀고 공기는 차가웠지만 정갈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은 지혜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화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하얀 면사포를 쓴 내 딸. 지혜는 거울 속 내 모습과 눈이 마주치자 배시시 웃었습니다. 엄마, 나 예뻐? 오늘 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신부 같지? 나는 지혜의 어깨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떨림을 들키지 않으려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 참 예쁘다. 우리 지혜, 정말 예쁘네. 내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지만 지혜는 긴장해서 그런 줄로만 아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지혜의 면사포를 매만져주며
속으로 수천 번, 수만 번을 되뇌었습니다. 지혜야, 엄마를 용서하지 마라. 엄마가 너의 행복을 이토록 위태로운 벼랑 끝에 세워두었구나. 예식장에 도착하자 화려한 화환들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선우는 늠름한 턱시도 차림으로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나를 보자마자 그는 환하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 지혜 정말 예쁘죠? 저 정말 잘하겠습니다. 장모님께도 정말 잘할게요. 선우의 그 맑은 눈을 마주하는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 아이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도, 자신이 어머니라 부르는 이 여자가 자신을 버린 생모라는 것도 모른 채 저토록 행복하게 웃고 있구나. 신부 대기실은 지혜의 친구들과 친지들로 북적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소음들 속에서 홀로 고립된 섬처럼 서 있었습니다. 내 가방 속에는 어젯밤 쓰다 만 편지와 30년 전 그 낡은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꺼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멈추고 저 두 사람을 갈라놓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대로 눈을 감고 저 지옥 같은 축복 속으로 내 아이들을 밀어 넣어야 할까요? 예식 시작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하객들이 식장 안으로 입장하고 조명이 어두워졌습니다. 나는 혼주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렸습니다. 쿵, 쿵, 쿵. 마치 누군가 내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선우가 당당하게 입장했습니다. 사람들의 박수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혜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 자락이 벗은 로드를 따라 부드럽게 흘러갔습니다. 선우의 손과 지혜의 손이 맞닿는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마주 잡은 저 두 손에 흐르는 같은 피가 나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례사가 시작되고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한 혼인 서약을 낭독했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평생을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딸을 시집 보내는 어머니의 애틋한 눈물로 보았을 것입니다. 이제 성혼 선언문이 낭독될 차례입니다. 주례 선생님이 묻습니다. 이 결혼에 이의가 있는 분이 있습니까? 정적이 흐르는 그 찰나의 순간 나는 가방 속에 손수건을 꽉 쥐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일어나서 아니라고, 이 결혼은 안 된다고 소리쳐야 합니다. 30년 전에 그 죄를 이제라도 고백하고 내 아들과 딸을 살려야 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반쯤 몸을 일으켰습니다. 내 시선이 지혜와 선우에게 머물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입을 열면 저 미소는 평생 다시 볼 수 없는 비극의 가면이 될 것입니다. 선우는 평생 자신을 버린 어머니를 증오하며 살게 될 것이고, 지혜는 사랑했던 남자가 오빠라는 사실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말라 죽어갈 것입니다. 내가 입을 열면 진실은 밝혀지겠지만 행복은 죽습니다. 내가 입을 닫으면 진실은 묻히겠지만 비극은 시작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지옥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쥔 손수건이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갔습니다. 30년 전 그 밤, 기차역에서 아이를 내려놓던 그 순간의 고통이 다시 한번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축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와 선우가 나란히 서서 부모님께 인사를 하기 위해 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이 내 앞에 무릎을 굽히고 절을 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하고 간절한 그 손길들에
나는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우가 내 손등에 자신의 손을 포개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나는 선우의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아들아, 내 아들아. 그리고 지혜를 보았습니다. 내 딸아, 내 가엾은 딸아. 나는 두 사람의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식장 안의 하객들은 그 모습에 감동한 듯 함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오직 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축복이 아닌 피눈물이라는 것을. 예식이 끝나고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꽃가루가 날리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지혜와 선우는 밝은 빛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나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가방 속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내 손 안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예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눈부신 햇살이 나를 맞이했습니다. 나는 예식장 뒤편 작은 화단 앞에 섰습니다. 손바닥 안에 숨겨진 낡은 손수건과 쓰다만 편지. 나는 라이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불꽃이 순식간에 종이와 천을 집어삼켰습니다. 30년의 진실이, 내 죄의 증거가 검은 연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져 갔습니다. 타들어가는 연기를 보며 나는 결심했습니다. 이 비밀은 나만 가져가겠다고. 내가 죽어 흙이 될 때까지, 아니 영원히 나 혼자만 이 고통의 짐을 지고 가겠다고. 하지만 저 아이들의 미래는 어찌 될까요? 언젠가 내가 없는 세상에서 두 사람이 진실을 마주하게 된다면 그때 나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뒤를 돌아 예식장 안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박수 소리와 지혜의 웃음소리. 나는 그 소리를 뒤로 한 채 천천히 예식장을 벗어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느 낡은 기차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년 전 그날처럼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나는 빈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내 손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진실도 거짓도.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기차에 오릅니다. 나는 자리에 앉아 멀리 떠나가는 기차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인연이란 무엇일까요? 억지로 끊으려 해도 끊어지지 않고 30년을 돌아 다시 내 앞에 나타난 이 지독한 굴레를 우리는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꿈결처럼 지혜와 선우가 나란히 걷는 모습이 보입니다. 두 사람이 행복하기만을, 부디 이 비극적인 진실이 그들의 삶을 침범하지 않기만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길고도 아픈 인연. 그 인연의 끝이 어디인지는 오직 신만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멀리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릅니다. 마치 30년 전 그 밤, 내 가슴 속에 피어오르던 그 비릿한 슬픔의 색깔처럼 말입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길이었지만 나는 그저 걸어야만 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 길을 향해 말입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세상의 눈에는 평온하기 짝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지혜와 선우는 깨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보냈고 이따금 우리 집을 찾아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소소한 행복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1년 동안 단 하루도 발을 뻗고 자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나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제발 이 웃음이 영원하기를. 내가 태워버린 그 비밀의 재가 바람을 타고 다시 돌아오지 않기를 말입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지혜가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집을 비운 사이 선우가 혼자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지혜가 두고 간 서류가 있어서요.
그는 넉살 좋게 웃으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나는 그에게 차 한 잔을 내어주고 잠시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선우는 거실 서랍장 위에 놓인 낡은 사진첩 하나를 우연히 집어들었습니다. 그 사진첩은 내가 30년 전 아들을 보내기 전 차마 버리지 못해 깊숙이 숨겨두었던 나의 젊은 시절 사진들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가 그 아이의 생부와 함께 찍었던 이제는 희미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나는 선우의 뒷모습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사진 속에 있는 분, 누구세요? 선우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낮고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선우의 친부였습니다. 선우가 거울 속에서 매일 마주하는 자신의 얼굴과 너무나도 닮은 젊은 시절의 그 사람 말입니다. 나는 당황하며 사진을 뺏으려 했습니다. 아, 그건 그냥 아는 사람이야. 오래전 일이라 기억도 잘 안 나네. 내 비겁한 변명이 공허하게 거실을 울렸습니다. 선우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의구심, 혼란, 그리고 아주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선우는 그날 이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예전처럼 활기차게 웃지도 않았고 나를 대할 때의 태도에도 묘한 거리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자꾸만 자신의 출생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발견됐던 그 집 주소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보육원 원장 수녀님이 그러시는데 그때 발견된 물건 중에 아주 특이한 자수가 놓인 손수건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질문들을 피하며 하루하루를 지옥 속에서 보냈습니다. 지혜는 선우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선우 씨가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아. 자꾸 악몽을 꾼대. 지혜의 걱정 섞인 말에 나는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진실이라는 괴물이 이제 내 아들의 잠자리까지 침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가 나를 찾아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어요. 보육원에서 보관하던 제 베네저고리에 묻어있던 아주 작은 혈흔과 제 것을 대조해봤대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어머니가 예전에 쓰시던 빗에서 나온 머리카락도 함께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저는 알아야겠어요. 제가 누구인지, 왜 어머니가 저를 볼 때마다 그렇게 슬픈 눈을 하시는지. 봉투를 받아든 내 손이 낙엽처럼 떨렸습니다. 이제는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내가 태워버렸다고 믿었던 진실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끈질기게 살아남아 내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열지 못한 채 선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선우의 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예감한 듯한 슬픔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우야, 내 아들아. 이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 피냄새를 풍겼습니다. 만약 이 봉투를 열면 지혜의 세상은 무너질 것입니다. 선우의 삶은 송두리째 뿌리 뽑힐 것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30년 전 그 밤보다 더 잔인한 선택이었습니다. 선우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봉투는 어머니가 가지고 계세요. 저는 지혜를 사랑합니다. 그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을 속이며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는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거실에는 차갑게 식어버린 찻잔과 내 운명을 결정지을 하얀 봉투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밖에서는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돌아온 인연의 끝이 결국 이런 것이었을까요? 묻어두면 묻어둘수록 더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진실이라면 인간은 도대체 어디서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일까요? 나는 어둠이 내려앉은 거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통곡 소리처럼 들립니다. 나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내일 지혜가 돌아오면 나는 어떤 얼굴로 내 딸을 맞이해야 할까요? 그리고 다시는 예전처럼 웃어주지 않을 내 아들에게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인연의 굴레는 이제 나를 넘어 아이들의 목을 죄어오고 있었습니다. 끝내 말하지 못한 선택, 그리고 차마 내뱉지 못한 진실. 그 무거운 짐을 진 채 나는 다시 한번 긴 밤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사연이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위로받고 함께 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따뜻하고 당당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